7월 일본의 한 창고에서 발견된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4,982개의 나무 조각이었어요. 100년 동안 먼지 속에 방치되어 있었던 정체불명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들을 본 전문가들이 소름 돋는 말을 했어요. 이건 일본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조각 하나하나에 새겨진 무늬가 완전히 다른 문화권의 것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글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관월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한국 전문가들은 분노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렸기 때문이었어요. 이 조각들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100년 전 일어난 충격적인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강제로 뜯어낸 흔적들, 거칠게 처리된 못자국들, 그리고 찢어진 나무들이 무언가 끔찍한 일을 증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 측은 전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보존을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어요.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불러일으킨 국제적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개입했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어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마침내 최고 권력자들까지 나서서 직접 대결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100년 만에 터진 이 엄청난 사건의 결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그 창고에서 발견된 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치욕스러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민수, 문화재 환수와 국제문화재 분쟁을 15년째 전문으로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미스터리한 상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어요. 2025년 7월 15일 오후 3시에 시작됩니다. 미스터리한 상자라는 표현이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일본 나라현 아스카무라의 한 오래된 사찰 고후쿠지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찰 건물 뒤편에 있는 낡은 창고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승려 다나카 겐타로가 먼지투성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다나카 겐타로는 이 사찰에서 30년째 살고 있는 노승이었어요. 창고 정리는 매년 여름에 하는 일상적인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어요. 창고 깊숙한 곳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커다란 나무 상자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상자는 가로 2m, 세로 1.5m, 높이 1m 정도였어요. 겉보기에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나무는 까맣게 변색되어 있었고 곳곳에 벌레 먹은 자국이 있었어요. 다나카 겐타로가 상자를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이 꽉 닫혀 있어서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도구를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수많은 나무 조각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조각들은 크기가 제각각이었어요. 길쭉한 막대 형태도 있고 네모난 판자 형태도 있었습니다. 곡선으로 깎인 조각들도 많았어요. 다나카 겐타로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사찰 창고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모든 조각에 정교한 조각과 색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의 선명한 색깔이 남아 있었어요. 일본의 전통 건축에서 보는 것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무늬와 색감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다나카 겐타로는 급히 주지 스님을 불렀습니다. 주지 스님 야마다 조준도 이런 것은 처음 봤다고 했어요. 야마다 조준이 말했어요. 이 사찰에 50년째 있지만 이런 상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놀라워했어요. 아마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일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제안했어요. 나라국립박물관에 연락을 했습니다. 박물관의 건축사 전문가 사토 히로시가 사찰을 방문했어요. 사토 히로시는 일본 전통 건축의 권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각들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사토 히로시가 의아해했어요. 이 조각들의 양식이 일본 전통 건축과는 다르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단청이라고 불리는 색칠 기법이
한국 양식과 비슷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곳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고백했어요. 조각들을 자세히 세어보니 총 4,982개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건축물을 구성할 수 있는 양이었어요. 각 조각마다 번호나 표시가 있는 것도 발견됐습니다. 이는 조립을 위한 설계도가 있었다는 의미였어요. 사토 히로시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각들을 박물관으로 옮겨서 정밀 분석을 하기로 했어요. 운반 과정에서도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일부 조각들이 상당히 부서지기 쉬운 상태였거든요. 박물관에 도착한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어요. 나무의 종류부터 분석했습니다. 대부분 소나무와 참나무였어요. 하지만 일부는 일본에서 자라지 않는 수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주로 자라는 나무들이었어요. 단청 안료도 분석했습니다. 한국 전통 단청에 사용되는 광물질들이 검출됐어요. 일본 전통 채색과는 성분이 달랐습니다. 조각 기법도 한국식이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조각들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결론이었어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왜 일본에 왔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사토 히로시는 한국의 전문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발견을 알리고 공동조사를 제안했어요. 한국 측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규모의 한국 전통 건축 부재가 일본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곧 한일 공동조사팀이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큰 의문이 생겨났어요. 이 조각들이 일본에 온 경위가 점점 수상해 보였습니다. 한일 공동조사팀이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됐어요. 정체불명의 단청이라는 표현이 정말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한국에서 온 전문가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건축사 연구관 김영수 박사였습니다. 김영수 박사는 조선시대 건축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나라 국립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조각들을 처음 본 김영수 박사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김영수 박사가 감탄했어요. 이것들은 분명히 조선시대 건축 부재라고 확신했어요. 단청의 색감과 문양이 조선 중기 양식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목한 것은 용 문양이었어요. 조각들 곳곳에 새겨진 용의 모습이 매우 정교했습니다. 이는 왕실이나 고위 관료의 건물에서만 볼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일반 민가나 사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격식 높은 문양이었습니다. 김영수 박사와 사토 히로시가 함께 조각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기둥 부재, 보부재, 공포 부재 등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각 부재마다 새겨진 번호와 기호들도 체계적이었어요. 이는 해체와 조립을 염두에 둔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사토 히로시가 의문을 표했어요. 이렇게 체계적인 해체는 보통 이전을 목적으로 할 때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조선시대의 건물을 통째로 일본으로 옮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수 박사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각 조각의 치수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3차원 모델링도 시도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각들로 완전한 건물 한 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그것도 상당히 큰 규모의 건물이었습니다. 가로 15m, 세로 10m 정도의 대형 건축물이었어요. 이는 궁궐이나 관아급 건물에 해당하는 크기였습니다. 김영수 박사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일부 조각들에 한글로 쓰인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관월이라는 글자였어요. 이는 달을 감상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사토 히로시도 놀라워했어요. 조선시대 건물에 이런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라고 분석했어요. 아마도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가진 건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조각들의 보존 상태도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했어요. 일부는 깨끗하게 해체된 흔적이 있었지만 다른 일부는 강제로 뜯어낸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못이 뽑힌 자리가 거칠게 처리되어 있었어요. 나무가 찢어진 부분도 여러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김영수 박사가 분석했어요. 이는 급하게 해체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라고 판단했어요.
정상적인 이전 작업이라면 이렇게 거칠게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청 분석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 전통 광물 안료가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매우 고급 재료였습니다. 금분과 은분도 사용된 흔적이 있었어요. 이는 왕실급 건물에서만 사용하는 최고급 재료였습니다. 문양 분석도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어요. 용 문양뿐만 아니라 봉황, 연꽃, 구름 문양 등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문양의 조합은 조선시대 궁궐 건축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특히 연꽃 문양의 형태가 조선 중기 특유의 양식을 보였습니다. 김영수 박사가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일부 조각에서 왕실 건축에만 사용되는 특수한 연결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일반 건물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고도의 기술이었어요. 이 건물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목재 연대 측정도 실시했어요.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대부분의 나무가 15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베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선 중기에 해당하는 시기였어요. 일본 측 기록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정보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이 조각들이 언제 어떻게 사찰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찰 측에서도 이에 대한 전승이나 이야기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김영수 박사와 사토 히로시는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이 조각들은 분명히 조선시대의 중요한 건물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왜 일본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혹시 조선의 흔적이 아닐까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조각들의 정체가 점점 명확해지면서 더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4,982개의 조각 맞추기라는 표현이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한일 공동조사팀은 이제 본격적인 복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영수 박사가 팀장을 맡았고 사토 히로시가 공동팀장이 됐어요. 추가로 건축구조 전문가들이 합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이정민 교수가 참여했어요. 일본에서는 교토대학교 건축사학과 다케다 마사토 교수가 합류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조각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었어요. 기둥, 보, 석가래, 공포, 기와바지 등으로 세분했습니다. 각각의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어요. 이정민 교수가 구조 분석을 담당했습니다. 이정민 교수가 놀라워했어요. 이 조각들의 결합 방식이 매우 정교하다고 감탄했어요.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견고하게 결합되는 전통 기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최고 수준의 목공 기술이라고 평가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립 과정을 재현해봤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 조각들로 만들어지는 건물은 2층 규모의 대형 건축물이었습니다. 정면 7칸, 측면 5칸의 웅장한 규모였어요. 이는 궁궐의 주요 전각급에 해당하는 크기였습니다. 다케다 마사토 교수가 건축 양식을 분석했어요. 다케다 마사토가 분석했어요. 이 건물은 조선 중기 관아 건축의 특징을 보인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공포의 형태가 조선 왕조 건축의 전형적인 양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건축과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구조라고 강조했어요. 각 조각에 새겨진 기호들도 해독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조립 순서를 나타내는 일종의 설계도였습니다. 한자와 한글이 혼합되어 사용되었어요. 일부는 숫자로, 일부는 천간지지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수 박사가 흥미로운 발견을 했어요. 관월당이라는 현판에 해당하는 조각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정교하게 새겨진 한글과 한자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는 이 건물의 정식 명칭이 관월당이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관월당이 무엇인지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측 문헌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월당은 조선 중기 평안도 평양에 있었던 관아 건물이었어요. 평양감사가 사용하던 정무공간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외국 사신을 접견하거나 중요한 연회를 열 때 사용되던 격조 높은 건물이었어요. 문헌에 따르면 관월당은 16세기 후반에 건립됐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평양의 명승지인 연광정 근처에 위치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이후의 기록에서는 이 건물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이정민 교수가 중요한 가설을 제기했어요. 이정민 교수가 추측했어요. 일제강점기에 이 건물이 해체되어 일본으로 반출된 것 같다고 분석했어요. 조각들의 해체 흔적과 시기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체계적인 이전 작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어요. 팀은 더 정밀한 복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3차원 스캐닝 기술을 동원해서 각 조각을 정확히 측정했어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완전한 건물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결과는 모든 이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관월당은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2층 팔짝 지붕에 화려한 단청이 칠해진 웅장한 모습이었어요. 특히 2층 누마루에서 대동강을 바라보며 달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건물 이름인 관월당의 의미와 정확히 부합했어요. 다케다 마사토 교수도 감탄했어요. 다케다 마사토가 인정했어요. 이런 수준의 건축물은 동아시아 전체에서도 찾기 어려운 걸작이라고 평가했어요. 조선 목공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문화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인류의 의무라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의무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소중한 문화재가 어떻게, 왜 일본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가구나 장식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됐어요. 이것은 작은 물건이 아니라 무언가 큰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깊은 진실을 찾기 위한 조사가 계속되어야 했어요. 관월당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할 때가 왔어요. 100년의 침묵이라는 표현이 정말 의미심장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역사의 아픈 진실과 마주하게 됐어요. 조각들이 창고에 들어온 시기가 1910년대로 일제강점기와 정확히 겹치고 왜 이곳에 있는지 누가 가져왔는지 아무도 기록을 남기지 않은 상황이 의심스러웠거든요. 한일 공동조사팀은 이제 역사적 배경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고우쿠지 사찰의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야마다 조준 주지스님이 사찰의 모든 고문서를 제공했어요. 하지만 관월당 조각들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1913년 사찰 일지에 흥미로운 기록이 있었어요. 대형 목재 기증품 보관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증자 이름은 조선총독부 문화재과라고 되어 있었어요. 김영수 박사가 이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수 박사가 분석했어요. 조선총독부 문화재관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문화재를 관리하던 기관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보존이 아니라 수탈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한국 문화재가 이 기관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고 덧붙였어요.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조선총독부 문화재과의 활동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1912년부터 1915년 사이의 문서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어요. 놀라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913년 3월 15일자 공문에 평양 관월당 해체 및 이송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담당자는 조선총독부 문화재과 주임 야마모토 게니치였습니다. 야마모토 게니치의 보고서를 찾아냈어요.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야마모토 게니치가 기록했어요. 관월당은 조선 건축의 우수한 사례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어요. 일본으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썼습니다. 현지 보존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관월당 해체 당시 조선인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평양 지역 유지들이 연명으로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독부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어요. 사토 히로시가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사토 히로시가 인정했어요. 이는 명백한 문화재 강탈이었다고 솔직히 고백했어요. 보존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약탈에 가까웠다고 반성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문화재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어요. 해체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기록도 발견됐어요. 관월당은 1913년 4월에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조각들은 부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운송됐어요.
당초 계획은 나라의 한 박물관에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차 대전의 영향으로 예산이 부족해져서 계획이 무산됐어요. 결국 고우쿠지 사찰에 임시 보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임시 보관이 100년간 계속된 것이었어요. 김영수 박사가 분노했습니다. 김영수 박사가 비판했어요. 이는 문화재 보존이 아니라 단순한 방치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100년 동안 제대로 된 보존 처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있었다면 더 잘 보존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조선 총독부의 다른 기록들도 조사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수많은 한국 문화재가 일본으로 반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불상, 회화, 도자기, 고서적 등이 대량으로 이송됐어요. 대부분 보존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약탈이었습니다. 관월당의 경우 특히 악질적이었어요. 건물 전체를 해체해서 가져간 경우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선 문화에 대한 완전한 무시와 경멸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평양 현지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당국의 협조를 받아 관월당이 있었던 자리를 확인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변 주민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연로한 주민 리성길 할아버지가 증언했습니다. 리성길 할아버지가 회상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그 자리에 아름다운 누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와서 건물을 통째로 뜯어갔다고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울면서 바라봤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덧붙였어요. 한국 학계에서도 관련 연구가 시작됐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일제강점기 문화재 반출에 대한 종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관월당 사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례 중 하나로 분류됐어요. 건물 전체를 해체해서 가져간 것은 문화재 말살 정책의 극단적 사례였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도 의견을 제시했어요. 유네스코 문화재 환수위원회에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명백한 문화재 약탈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어요. 원소유국으로 반환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양심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본 평화박물관협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일본의 문화재 약탈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관월당을 비롯한 모든 약탈 문화재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보수 언론의 반응은 달랐어요.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섣불리 이동하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반응에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100년의 침묵을 깨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관월당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충격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불편한 단서들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일제의 문화재 약탈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잔혹했는지 깨달았어요. 일본 측 기록에서 보존용 이송이라는 표현을 발견했지만 부품 곳곳에는 강제로 해체한 흔적이 남아있어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약탈의 냄새가 짙어졌거든요. 한일 공동조사팀의 조사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어요. 김영수 박사가 조각들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미경을 이용한 정밀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됐어요. 많은 조각들의 폭력적인 해체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해체라면 이음새를 따라 조심스럽게 분리했을 텐데 실제로는 무리하게 뜯어낸 흔적이 곳곳에 있었어요. 김영수 박사가 분석했어요. 이런 해체 방식은 건물의 보존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어요. 최대한 빨리 철거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문화재 보호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비판했어요. 특히 단청 부분의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원래는 건물 전체에 화려한 단청이 칠해져 있었을 텐데 해체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벗겨지거나 훼손됐어요. 이는 복원 작업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사토 히로시도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토 히로시가 고백했어요. 당시 일본의 문화재 취급 방식이 매우 조잡했다고 인정했어요. 보존이라는 명분과 실제 행위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다고 반성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다고 솔직히 시인했어요. 조선 총독부 문서를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추가 증거가 나왔습니다. 관월당 해체 당시의 현장 사진들이 발견됐어요. 이 사진들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일본인 관리들이 지휘하는 가운데 조선인 인부들이 건물을 해체하고 있었어요. 사진 속 조선인들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억지로 자신들의 문화재를 부수고 있는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한 사진에서는 관월당의 아름다운 현판이 떼어지는 순간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조선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또 다른 문서에서는 해체 작업에 대한 조선인들의 저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평양의 유지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반대 시위를 벌였다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 헌병대가 강제로 해산시켰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일부 조선인들은 연행되어 취조를 받기도 했어요. 야마모토 게니치의 개인 일기도 발견됐습니다. 이 일기에는 공식 보고서에 없는 솔직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야마모토 게니치가 일기에 썼어요. 조선인들이 울면서 건물 주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고 기록했어요. 이들에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조상의 얼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었던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며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훨씬 빨리 작업을 완료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정교한 해체 대신 무리한 철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일부 조각들이 운송 과정에서 파손되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김영수 박사가 이런 기록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김영수 박사가 비판했어요. 이는 문화재 보존이 아니라 명백한 문화재 파괴 행위였다고 강하게 질타했어요. 조선 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세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을 이렇게 함부로 다룬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일본 측 기록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이 발견됐어요. 관월당 외에도 수많은 조선 건축물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해체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경복궁의 일부 건물들도 해체되어 일본으로 반출될 뻔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다행히 국제적 비판을 우려해서 중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체된 다른 건물들은 그대로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관월당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보존용 이송이라는 공식적인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체계적인 문화재 약탈 정책의 일환이었어요. 조선의 문화적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 학계에서도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어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일제강점기 문화재 약탈 실태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관월당 사건을 중심으로 일제의 문화재 정책을 분석했어요.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조선 문화 말살 정책의 핵심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제문화재 전문가들도 이 사건에 주목했어요. 유네스코에서 파견한 조사단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관월당 조각들을 직접 살펴보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들의 결론도 명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문화재 약탈 사례이며 원소유국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과거의 일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단체들이 관월당 반환 운동을 시작했어요. 불편한 단서들이 하나씩 드러날수록 진실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관월당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이 본격화될 때였어요. 관월당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돌아오려는 그림자라는 표현이 정말 의미심장했어요. 저는 이 시기를 지켜보면서 민족 정서가 얼마나 강력한지 실감했어요. 한국 학계에서 이 조각들의 진짜 정체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잃어버린 역사 한 장이 돌아오는 순간이라는 기대감에 국민적 관심이 점점 높아졌거든요. 한국 언론이 관월당 발견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일보가 일면 톱 기사로 관월당 발견 소식을 다뤘습니다. 100년 만에 돌아온 우리 문화재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에는 관월당의 복원 모습과 일제의 약탈 과정이 상세히 소개됐습니다.
중앙일보도 비슷한 내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잃어버린 조선의 보물, 일본에서 발견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관월당의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어요. 한국일보는 더 나아가 사설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환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관월당 관련 게시글이 쏟아졌습니다. 네티즌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동시에 표현했어요. 우리 조상들의 혼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 일본에 방치되어 있었다니 참을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루빨리 되찾아와야 한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어요. 학계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건축사학회에서 긴급 학술 대회를 개최했어요. 전국의 건축사 전문가들이 모여 관월당의 가치를 재평가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영수 박사가 주제 발표를 했어요. 김영수 박사가 강조했어요. 관월당은 조선 중기 건축의 최고 걸작 중 하나라고 평가했어요. 단순한 관아 건물을 넘어서 조선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문화재가 100년 동안 타국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민족의 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고려대학교 사학과 이정호 교수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정호 교수가 분석했어요. 관월당 약탈은 일제의 조선 문화 말살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규정했어요. 이는 단순한 문화재 반출이 아니라 민족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사과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연세대학교 미술사학과 박현주 교수는 문화재의 예술적 가치에 주목했어요. 박현주 교수가 평가했어요. 관월당의 단청과 조각 기법은 당시 최고 수준의 예술 작품이라고 찬사를 보냈어요. 이런 작품을 제대로 보존하고 연구하는 것은 인류 문화사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래 자리에서 복원되어야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관장 윤대영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윤대영 관장이 선언했어요. 관월당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명시했어요. 하루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물관 차원에서 환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어요. 문화재청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청장 최응천이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관월당 환수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어요. 외교부와 협력해서 일본 정부와의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문화재 환수 시민단체들이 연대를 구성했습니다. 관월당을 되찾자는 서명운동이 시작됐어요.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종교계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조계종과 개신교, 천주교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관월당 환수는 종교를 떠나 모든 한국인의 염원이라고 선언했어요.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양심에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동포들도 가세했어요. 재미안 인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사회가 관월당 환수를 지지한다고 밝혔어요. 필요하다면 미국 정부에 중재를 요청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제1동포들의 반응은 더욱 복잡했어요. 일본에 살고 있는 한인들로서는 미묘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관월당 환수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표명했어요.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개최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관월당 환수의 필요성에 공감했어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관련 보고를 받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했어요. 이런 국민적 관심 속에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해졌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관월당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라고 명시했어요. 일본 정부와 협의를 통해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잃어버린 역사 한 장이 돌아오는 순간이라는 기대감이 전 국민을 사로잡았어요. 이제 본격적인 환수 협상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수였어요.
과연 100년 전의 약탈을 인정하고 문화재를 돌려줄 것인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한국의 뜨거운 여론에 밀려 드디어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환수 협상과 국제 여론이라는 표현이 정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외교 협상의 복잡함과 국제 여론의 힘을 동시에 느꼈어요. 한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환수를 요청하고 일본 측이 보존과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립하는 가운데 국제 언론이 개입해서 여론이 한국의 손을 들어주는 과정이 드라마틱했거든요. 외교부에서 본격적인 협상 준비에 들어갔어요. 일본 담당 과장 김상진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법무부에서 국제법 전문가가 합류했어요. 문화재청에서도 전문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본 정부에 공식 문서를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외무성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월당의 역사적 경위와 환수 요청 사유를 상세히 적었어요. 일제강점기 강제 반출의 불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첫 반응은 예상대로 부정적이었어요. 아시아 대양주 국장 다나카 시니치가 대응했습니다. 다나카 시니치가 답변했어요. 이는 과거의 일로 현재 시점에서 재론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어요. 관련 문화재는 일본에서 적절히 보존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섣불리 이동할 경우 훼손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어요. 하지만 한국 측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김상진 과장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김상진 과장이 주장했어요. 이는 명백한 문화재 약탈 사례라고 단언했어요. 국제법상 원소유국으로 반환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보존 논리는 약탈을 정당화하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어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졌어요. 유네스코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재 환수는 국제적 추세라고 밝혔어요. 원소유국의 문화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박물관협의회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식민지 시대에 반출된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국제기구들의 지지가 한국에게 힘이 됐어요. 언론의 역할도 컸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관월당 사건을 크게 보도했어요. 일본의 과거 문화재 약탈을 비판하는 논조였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문화재 강탈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어요. 관월당의 정교한 복원 이미지와 함께 일제강점기 해체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 문제를 다뤘어요. 문화재 환수는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영국 가디언지는 더욱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습니다. 일본이 여전히 제국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과거 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지도 관련 기사를 실었어요. 독일의 나치 약탈 미술품 반환 사례와 비교하면서 일본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과거사 반성에서 일본이 독일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어요. 프랑스 르몽드지는 문화재 약탈의 역사적 맥락을 분석했습니다. 식민 지배의 연장선에서 문화재 강탈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단순한 소유권 분쟁이 아니라 역사적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내 언론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아사히 신문은 비교적 한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과거 일본의 문화재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관월당 환수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일본이 아시아 이웃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으려면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월당 반환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표명했어요. 하지만 요미우리 신문과 산케이 신문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잘 보존되고 있는데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한국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논조를 유지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했어요. 일본의 양심적 시민단체들이 관월당 반환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조 우호협회에서 한국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어요. 과거사 청산 시민연대도 관월당 즉시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보수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어요. 일본 회의에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요구는 과도하다며 일본 정부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대립 속에서 일본 정부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국제 여론은 명백히 한국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국내 보수층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스가 총리가 관련 회의를 소집했어요. 외무성, 문부과학성, 관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한편 한국에서는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회에서 관월당 환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정부에 더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라고 요구했어요. 시민사회의 압력도 계속됐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관월당 반환 집회가 연일 열렸어요. 참가자들이 관월당 모형을 들고 시위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관월당을 집으로 보내자는 해시태그 운동이 확산됐어요. 국제적 압력도 가중됐습니다.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이 일본 정부에 권고문을 보냈어요. 관월당과 같은 약탈 문화재는 즉시 원소유국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일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됐어요. 결국 일본 측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어요. 한국 측과 건설적 대화를 나누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유권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첫 번째 공식 협상이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양측 대표단이 외무성에서 만났어요. 한국 측은 관월당에 즉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측은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어요. 협상은 쉽지 않았지만 대화의 물꼬는 트였습니다. 국제 여론의 압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어요. 여론은 명백히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반환 방안을 논의할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마침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 왔어요. 드러난 진실이라는 표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이 마지막 순간을 목격하면서 역사의 정의가 실현되는 감격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수천 개의 부품이 조선의 건축 걸작 관월당의 흔적이었음이 최종 확인되고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이 돌아온 상징으로 기록되는 모습에서 100년의 침묵을 깨고 역사가 결국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한일 양국의 긴 협상 끝에 마침내 합의점을 찾았어요. 일본 정부가 관월당의 한국 반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가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스가 총리가 발표했어요. 과거 일본의 문화재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솔직히 시인했어요. 관월당은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어요. 이 발표가 나오자 한국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즉시 환영 성명을 발표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격했어요. 100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감동을 표현했어요. 이는 과거사 청산과 미래 협력의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용기 있는 결정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어요.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전국 각지에서 축하 집회가 열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어요. 태극기와 관월당 그림을 든 시민들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100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반환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이송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문화재 보존 전문가들이 안전한 운송 방안을 마련했어요. 특별 제작된 항온항습 컨테이너에 조각들을 포장했습니다. 일본 고후쿠지 사찰에서 마지막 작별 의식이 열렸어요. 야마다 조준 주지스님이 참석했습니다. 야마다 조준이 소감을 밝혔어요. 100년 동안 우리 사찰에서 보관했지만 이제 진짜 주인 곁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기도했어요. 사토 히로시와 일본 측 연구진도 배웅에 나왔습니다. 사토 히로시가 고백했어요.
이 연구를 통해 과거 일본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고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문화재 환수에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동아시아 문화유산을 지켜나가자고 제안했어요. 인천공항에 관월당 조각들이 도착했을 때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어요. 공항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과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문화재청장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직접 영접했어요. 김영수 박사도 눈물을 흘리며 환영했습니다. 김영수 박사가 감격했어요. 조상들의 혼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기뻐했어요. 이제 제대로 된 보존과 연구가 가능해졌다고 안도했습니다. 후손들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고 다짐했어요. 관월당의 복원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전통 건축 전문가들이 참여했어요. 복원 작업은 원형 고증을 최우선으로 진행됐습니다. 4,982개의 조각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조립했어요. 원래의 결구 방식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못을 사용하지 않는 전통 기법으로 조립했어요. 손상된 부분은 같은 재질의 나무로 보수했습니다. 단청도 원래 모습대로 복원했어요. 조선 중기 전통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천연 안료로 정교하게 채색했어요. 용과 봉황, 연꽃 무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복원 과정은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됐어요. 매주 진행 상황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시민들이 복원 현장을 견학하기 위해 줄을 섰어요. 관월당이 조금씩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복원이 완료된 관월당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웅장하면서도 우아한 2층 누각이 우뚝 섰습니다. 화려한 단청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조선 목공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이었습니다. 복원된 관월당은 특별한 장소에 자리 잡았어요. 국립고궁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설치됐습니다. 원래 있던 평양의 지형과 비슷한 곳을 택했어요. 관람객들이 관월당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관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치사를 했어요. 관월당의 복원은 단순한 문화재 복구를 넘어선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고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한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 많은 해외 문화재가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표현했어요. 일본에서도 축하 메시지가 왔어요. 스가 총리가 개관을 축하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관월당 반환이 한일 우호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적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관월당 사례가 전 세계 문화재 환수의 모범이 되었다고 평가했어요. 문화유산의 원소유국 반환이 국제적 추세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월당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수천 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감탄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조선 문화의 우수성에 놀라워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관월당의 아름다움에 감동했습니다. 교육적 효과도 컸어요. 전국 학교에서 관월당 견학이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산 교육장이 됐어요. 문화재 환수의 중요성을 배우는 역사 교육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수천 개의 부품은 조선의 건축 걸작 관월당의 흔적이었음이 최종 확인됐어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이 돌아온 상징으로 기록됐습니다. 100년의 침묵을 깨고 역사는 결국 우리 곁으로 돌아왔어요. 관월당의 귀환은 모든 한국인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포기하지 않으면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어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관월당은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